030 모닥불 피우기와 사업의 유사점. 농장에서는 모닥불 피울 일이 많다. 날씨가 조금 쌀쌀하거나 주말에는 거의 언제나 불을 피워 놓는다. 한 번은 산책로를 따라 쓰러진 나무들을 베어 태울 일이 있었다. 길 따라 모닥불을 여러 개 만들 일이 있어서 찾아온 방문객들을 2~3명씩 팀을 나눠서 불을 피우게 했다. 사실 나처럼 불을 많이 피워본 사람은 이것도 실력이 돼서 금방 모닥불을 만들지만 생전 처음 불을 피워본 사람들은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난다. 가장 흔한 경우는 이렇다. 어디서 본 적이 있어서 잣나무나 잔가지를 바닥에 깔아놓고 큰 나뭇가지를 이리저리 올려놓은 후에 불을 붙여본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손목보다 굵은 나무들에게 그렇게 쉽게 불이 옮겨 붙지 않는다. 종이를 다시 가져다 넣어보고 모자라면 휴지를 가져와서 다시 잔가지를 줍고 마른 풀을 뜯어오고 갖은 애를 쓴다. 겨우겨우 잔가지에 불이 옮겨 붙어도 방심하면 다시 꺼진다. 그럼 입으로 바람도 불고 부채질을 하면서 눈물 콧물을 뺀다. 급히 어디서 또 휴지를 주워오고 마른 풀도 주워서 넣어보고 다시 부채질을 한다. 이렇게 한참 지켜보고 애를 써야 겨우 불을 붙일 수 있다. 때문에 시간이 제법 걸린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금 요령을 알아서 처음부터 준비를 잘한다. 성냥불이 한 번에 잘 타는 종이를 뭉쳐놓고 종이불에 옮겨 붙을 만한 잔가지를 충분히 준비해 덩어리지게 종이 위에 잘 쌓아 올린다. 이 잔가지가 타오르며 불이 옮겨 붙은 손가락 굵기의 가지를 그 위에 또 쌓는다. 이 불시용 재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공과 시간을 들인다. 그 위에 큰 가지를 천막처럼 올리고 누르듯이 쌓았으나 불길과 공기가 들락날락할 만한 공간을 주며 쌓아 올린다. 이제 종이에 불을 붙이면 아래부터 차례차례 타오르고 결국 굵은 가지까지 옮겨간다. 준비에 시간을 들이긴 했지만 결국은 더 빨리 불이 붙었다. 한 팀은 자기들이 맡은 구역에 모닥불 자리 3개를 한 번에 만들어 놓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부채질 하기도 한다. 내가 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 그들이 한참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잔가지나 뭉친 종이도 없이 나무를 듬뿍 쌓는다. 농장 유틸리티 차량에 옮겨놨던 경유를 모닥불에 부어넣고 성냥을 긋는다. 허벅지만한 나무들에 바로 불이 붙는다. 그러면 모두 어이없이 웃는다. 사실 사업이란 모닥불에 불을 붙이는 것과 똑같다. 자본도 경험도 없는 사람은 우선 불부터 붙여본다. 밑 자본 없이 불부터 붙였으니 큰 가지로 옮겨 붙을 리 없다. 그러니 눈물 콧물 흘리며 고생을 해도 끝이 안 보이고 다시 자본을 빌리고 부채질 하듯 애원도 해본다. 원망을 하거나 흙수저 타령, 나무가 젖었다고 불경기 타령, 불평을 해본다.
그런데 다른 곳은 벌써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도 보이니 조급하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 많이 준비했다. 그래서 불을 붙이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들었다. 아이디어, 마른 종이와 운영자금, 잔가지를 충분히 모아놨고 경험, 중간가지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들은 창업하자마자 어렵지 않게 모닥불에 불을 붙이게 된다. 심지어 바람, 운도 적당히 불어주었다. 누군가는 이들이 사업을 너무 쉽게 한다고 생각하고 운이 좋다고 말한다. 운을 만나기 위해 실력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 자본, 경유, 이 많은 사람은 사업 아이디어, 장작 나무만 있어도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심지어 장작이 훨훨 잘 타서 밑불이 수치되어 지글지글 이글거리면 젖은 나무, 불경기, 주요 직원의 퇴사를 넣어도 불이 문제없이 타오른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이글거리는 숯불을 한 삽 푹 퍼서 다른 가지 밑에 넣어도 새로운 사업, 그곳도 바로 불이 붙어 오른다. 결국 내가 경유를 차에다 싣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장작불을 잘 피우는 방법은 불시용 종이, 잔가지, 굵은 가지를 많이 모아놓고 장작나무를 크게 쌓아놓고 불을 붙이는 것이다. 운이 좋아 쉽게 불을 붙여봤던 사람도 이 이치를 모르면 그때 운이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장작나무가 바짝 말라 있었던 것도 운이고 바람이 적당히 불어줬던 것도 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치를 배우면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무가 젖어도 불을 붙일 수 있게 된다. 이 비유에 나오는 여러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실제로 모닥불을 한번 피워보기 바란다. 031. 나를 지키던 칼이 나의 목을 겨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다. 1930년에 이미 세계 2위 원유 생산국이었다. 1960년에 국영 석유회사를 만들어 수익의 65%를 세금으로 축적했다. 1973년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베네수엘라로서는 국가의 천운이 왔다. 73년 아랍과 이스라엘의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며 원유값이 6배 이상 폭등을 하며 수출의 90%가 원유이었기에 국가 전체에 막대한 돈이 흘러 들어왔다. 79년도에 이미 세계 GDP 4위, 중남미 1위로 등극했다. 나라 전체가 원유에서 워낙 막대한 돈을 벌었기에 원유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할 이유도 가치도 없었다. 국가 전체 경제가 원유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국민을 살리고 부자로 만들어준 원유가 80년대 이후 급락하자 결국 89년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국가 부도를 선언하게 된다. 한 나라가 세계 최고의 부자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떨어지는 일이
불과 한 세대도 되지 않은 16년 만에 일어났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100만 볼리비아를 1볼리비아로 화폐 개혁을 했고 전 국민의 96%가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를 살린 것이 나를 죽인 것이다. 지역 특산물이나 특정 제품을 주제로 사업을 하는 경영자들도 이런 양날의 검을 쥔 사람들이다. 나를 키운 것이 어느 날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어 전문점, 랍스터 전문점, 굴 요리 전문점, 생 삼겹살 전문점, 은갈치 전문점, 홍어 전문점들 같이 특정 상품을 파는 매장들은 한순간에 시장에서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 방어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칼을 더 날카롭게 갈아서 깊은 충성 고객을 확보한 노르웨이 연어 전문점, 생 랍스터 전문점, 거제도 굴 전문점, 한돈 냉장 삼겹살 전문점, 제주 은갈치 전문점, 흑산도 홍어 전문점이라고 특정 산지나 상태를 프로페셔널하게 자랑하고 나서면 오도 가도 못하고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은 언제나 전문성과 범용성의 중간에 서야 한다.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하고 살펴야 한다. 만약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면 해당 사업에서 벌어놓은 자산을 모아 출구가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만약 출구가 전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최소 몇 달 완전히 수입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폭풍이 지나고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 나의 꼼꼼함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다면 나의 꼼꼼함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나의 따뜻한 마음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다면 나의 따뜻함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 나의 부지런함, 나의 철학, 나의 눈썰미, 나의 성실, 나의 섬세함, 나의 카리스마는 어떤 시기에는 나를 살리고 어떤 시기에는 나를 죽인다. 그러므로 모든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이해하지 말고 언제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위나라 사람 상왕은 진나라의 효공에게 발탁돼 변법으로 불리는 일대 개혁 정체를 단행했다. 덕분에 훗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기초를 다졌다. 그렇게 제정된 법령이 바로 역사상 그 유명한 상왕변법이다. 그는 20년간 진나라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엄격한 법치주의 정치를 펼쳐 나라를 강국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기원전 338년 효공이 죽고 아들 해문왕이 즉위하자 그동안 상황을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던 관리와 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황이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그를 공경에 빠뜨렸다. 상황은 진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진나라의 국경을 지나 관아에 도착한 상황은 문지기 병사에게 저지당하고 말았다. 상군의 법을 따르면 날이 저문 뒤에는 출입이 불가옵니다. 상황을 알아보지 못한 병사가 말했다. 할 수 없이 여인숙을 찾아 문을 두드리니 주인이 나와 이렇게 말했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객을 재우면 상군의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신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는 결국 말년에 도망자 신세가 돼 진나라에서 탈출하다가 국경에서 잡혀 자신이 만든 거열형, 온몸을 소나 말에 묶어 찢는 형벌에 처해졌다. 처벌이 두려워 아무도 그를 숨겨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제야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죽는구나 라고 절규했다. 이때 나온 말이 자기가 한 일로 자신이 해를 입는다는 작법자폐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래커 역시 이렇게 말했다. 어제의 성공 요인이 오늘의 실패 요인이다. 032. 내 매장에서도 물건을 돈 주고 사라. 한 상장사 대표가 회사 계정으로 개인 기호품을 사서 집으로 나르다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사실 이것은 범법행위다. 상장사란 여러 주주의 복합 자산 구조다. 자신이 사장이라는 이유로 자기 개인 회사처럼 사용했다가는 남의 자산을 횡령한 것이다. 나는 지나가다가 우리 회사 매장에 들러 상품이 필요하면 반드시 내 개인 카드로 지불한다. 지인들과 함께 사업상 들렸어도 진열장의 음식값을 반드시 지불한다. 이 당연한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기 매장은 자기 것이라 그냥 가져와 먹어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가까운 친구 중에 가끔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회사 대표도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냐며 그럼 딱히 부러울 것이 없다고 놀린다. 100%내 회사라도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법리적인 문제고 하나는 윤리적인 문제다. 설령 100%내 회사라도 그 100%는 회사 소유에 관한 문제지 운영에 관한 기준이 아니다. 그 매장을 운영하는 점장 혹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은 해당 매장에서 생기는 매출과 이익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불쑥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꽃 한 뭉치 들고 나가고 도시락 몇 개를 가져간다면 그 돈이 얼마든 해당 매장의 점장과 사장의 이익을 해친 것이다. 또한 이런 행위는 직원들에게 나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만약 회장이나 사장이 그렇게 가져가기 시작하면 유사한 직책에 있는 사람도 적당한 명분을 대고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만약 그 일이 회사 용도라면 법인카드로, 개인 일이라면 반드시 개인카드로 지불해야 한다. 당연하지만 멋진 일이다.